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꽤나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라기보다 그냥 전설 비슷한 일종의 도시 전설이라고 하죠. 이집트의 이야기. 바로 투탕카멘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집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주로 미이라, 파라오, 스핑크스 이 세 가지를 떠올릴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파라오에 관한 이야기인데, 파라오 중에서도 우리한테 아주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투탕카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떤 전설? 1922년경 이집트에서 고대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한 팀이 하나 둘 영문을 알 수 없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라오의 저주라고 불리면서 각종 만화, 영화, 소설 등등 뭐만 하면은 무슨 파라오의 저주, 파라오가 화났다, 파라오가 노했다, 기타 등등등 하면서 엄청난 작품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사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앞서 거짓이라고 말한 이 파라오의 저주, 파라오 중에서도 투탕카멘의 저주, 작가님 저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저주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에 닿으리라 라고 하는 저주의 문구가 파라오 무덤의 부장품의 상형문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가 파라오의 무덤에 경고용으로 따라붙는 상투적인 아주 일상적인 그러니까 이곳 저곳 그냥 붙어있는 문구이긴 했으나, 진짜로 이 무덤을 발굴했던 사람들이 의문사를 당했다,
무덤 발굴하고 나서 갑자기 막 죽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 무덤 발굴팀의 자금줄, 그리고 귀족 5대 카나본 백작 조지 허버트 경, 이분이 저주의 첫 희생자인데요. 이때 당시에 발굴에 참여했을 당시 파라오의 상징인 코브라가 나타나서 카나리아를 잡아먹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님, 카나리아는 뭔가요? 카나리아는요, 그냥 새인데 그냥 그 금색깔 새예요. 참새같이 생긴 참새목이네요. 참새과의 그냥 새인데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 조지 허버트 이 사람이 돌연사로 사망했다. 작가님, 이게 그럼 뭐가 연관이 있나요? 카나본 백작, 카나리아, 참새, 이름이 비슷하다. 그리고 발굴 당시에 이 허버트 경은 모기에 물렸었는데 물린 곳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데다가 면도를 하다가 환부를 베는 바람에 덧나서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이 허버트 경이 사망한 순간 이집트 카이로 전역에서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갔다. 그에 이어서 그가 기르던 애견조차 강아지조차 숨을 거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서히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모든 까진 아니겠지만 이 다른 팀원들도 하나 둘씩 죽어가고, 심지어는 무덤으로 가는 길까지 가이드를 한 가이드마저도 사망했다고 하면서 이집트에는 엄청난 공포가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 엄청난 모래 폭풍마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이때 당시 이 투탕카멘의 묘를 발굴한 인부들이 저주로 희생되었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집계된 희생자의 숫자는 참고로 21명이었다고 합니다. 21명.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전설은 거짓이라고요. 그러면 왜 거짓일까요? 일단은 앞서 말했던 투탕카멘의 무덤에 쓰여있던 그 상투적으로 쓰여있던 문구 있잖아요. 왕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에 닿으리라 라는 문구는 없었고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왕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는 자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뉘앙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발굴자들을 저주했던 멘트가 아니라 행운과 축복을 내려준 거라는 거죠.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고 저 사람은 참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고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고 들어간 셈이죠. 침입자들에 대한 이 저주 문구 자체는 완전한 창작은 물론 아니에요. 고왕국 시대에서 중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이 사용이 되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저주의 문구는 흔히 알려진 죽음의 날개에 닿으리라, 나 죽음이 날개를 펴고 내려오리라 같은 근사한 표현이 아니라 그냥 되게 없어 보이게 뭐라고 적혀 있었냐, 이러이러한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을 것이다, 혹은 그냥 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사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무식하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저주의 문구는요. 그리고 나아가서 투탕카멘 시대 당시에는 저주의 문구가 애초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와전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작가님, 그러면 허버트 경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리고 발굴팀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죽었잖아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말해주세요. 그것은 말이죠. 허버트 경은 발굴 당시 사실 건강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하고 나서 저주를 받아서 사망을 한 게 아니라 건강이 나쁜 상태로 발굴을 했고 발굴을 하고 나서 건강이 더 악화된 것뿐입니다. 1922년 11월경 발굴을 지휘한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하고 최대한 빨리 와달라면서 특급 전보를 보냈을 때 그때 당시 하버트 경은 몸이 아파가지고 마음은 급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답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허버트 경은 몇 해나 거에게 후원금을 보내면서 애타게 찾던 이 파라오의 무덤을 빨리 보고 싶어서 그 당시 교통 수준 기준 굉장히 빠르게 무려 3주 만에 이집트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안 그래도 건강이 나빴었는데 그때 당시 교통 수준으로 빠르게 간다라는 건 건강하게 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무리해서 가서 건강이 더 안 좋아졌을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별로 다르진 않을 거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TMI인데 그때 당시에는 발굴한 유물들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투자를 했는데 발굴한 유물들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큰 쇼크를 받았겠습니까? 심리적인 쇼크, 신체적인 쇼크. 이러하듯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건강을 잃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코브라가 카나리아라고 하는 이 새를 잡아먹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알고 보니 사실 기자가 지어냈어요.
기자가 지어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주인을 따라서 세상을 떠났다던 그 애견, 그 멍멍이는 사실 그냥 따라서 그냥 갔다라기보다는 훨씬 오래 살았대요. 훨씬 오래 살다 갔대 그냥. 그리고 그때 당시 뭐 이 이집트 카이로에 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다, 저주가 맞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이 전력 공급 기술력이 미비해서 흔했대요.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하버트경 본인은 정말 이게 저주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운이 나쁘기는 했어요. 왜냐면 19세기 그 당시만 해도 이집트 측은 발굴 기술이 없다면서 유물을 찾아내면 절반 이상은 그 발굴단의 조국으로 가져가게 했었대요. 그래서 또 그리고 게다가 이집트는 그 당시 프랑스를 상대로 오벨리스크 알죠? 이집트의 그 오벨리스크, 그 있잖아, 오벨리스크 신전, 맞나? 신전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되게 그 큰 탑 같은 거 있어요. 되게 석탑 같은 거, 기념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는데, 그때 당시 이집트는 이 오벨리스크를 프랑스 시계랑 교환을 했을 정도로 이집트 정부는 유물을 정말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이때 이 19세기에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굴되었다면은 사실 대부분의 유물들이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었을 거지만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집트인들도 아니, 우리나라의 유물들이 정말 짱짱이구나 알아버려가지고, 이때 당시 이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굴될 당시는 20세기였기 때문에 나오는 유물들이 해외로 반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허버트 경이 정말 계속 돈을 때려 박았는데 자꾸 안 나오고 해가지고 재정 상태도 거의 바닥이었는데, 좋은 그 연락을 하나 딱 받고 발굴 현장 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갔습니까? 갔는데 또 유물을 못 가져간대. 대충격. 그래서 죽을만 했다. 하버트 경은 죽을만 했다. 아니, 그럼 작가님, 하버트 경 말고도 그 이후에 발굴팀도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데요? 왜 그건 말을 안 해줘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이에요. 하버트 경 말고도 죽었어요. 연쇄적으로 사망한 거 팩트입니다. 다양한 추측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허버트 경과 사망을 했던 인원들 모두 합치면 21명이지만 실제로 발굴 현장에서 일한 총 인원이 1,500명에 달했기 때문에 극히 일부다
이 정도 인원은 죽을 수도 있다.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러한 저주처럼 보였다. 그리고 허버트 경과 이 운 나쁘게 사망한 이 21명,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대다수는 모두 천수를 누렸대요. 손자 손녀 보고 돌잔치도 가고 잇몸 건강 안 좋아질 때까지 건강 안 좋아질 때까지 고기도 많이 뜯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서는 죽도 많이 먹고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발굴을 지휘했던 하워드 카터 씨는요, 이 발굴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17년 동안 건강하게 지내다가 64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때까지 사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산 거죠. 64인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연이다. 우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다면 무엇보다 이러한 저주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때 당시에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하여서 알렸던 첫 발견자 후세인 압델 라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려 발견 당시 12살이었고요. 그 이후로 81년이나 더 살다가 2003년 9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 걸렸는데 무슨 93세까지 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산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훈장도 받고 보상금도 받고 70년이 넘도록 해외에서 유명 인사로 나댕기면서 사진 찍어주고 돈도 벌고, 심지어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이 사람의 아들 모하메드 씨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썰풀기를 하면서 돈도 벌었대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저주가 많이 떠돌았을 거 아니에요. 파라오에 저주가 있다 이러면서. 이 저주 이야기를 듣고 이 라술씨, 압델 라술씨 본인이 그것은 정말 어이없는 것이다. 뭔 놈의 저주냐? 그런 것은 없다. 그게 사실이면 내가 죽어야지. 나는 지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나 이집트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요. 나 대부호요. 라고 인터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투탕카멘의 저주는 없는 건가요, 작가님? 이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투탕카멘의 저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엄연히 말은 몰라요. 저주라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주를 받았다면 모두가 불행해야 되는데 누구는 왜 행복하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추론을 할 뿐이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있는 힘껏 투탕카멘 씨가 열심히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안 먹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른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고 싶고요. 왜? 나쁜 도굴꾼들 때문에 모른다라고 결론 짓는 게 좋아요. 왜냐? 제가 말했죠. 나쁜 도굴꾼 때문이라고. 이 당시 도굴꾼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고 이집트에만 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좀 으스스하게 남아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무덤 파가지고 훔쳐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두려워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굴하지 마세요. 나라의 허락을 받고 발굴팀에 참여를 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물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투탕카멘의 저주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가벼운 도시 전설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수구의 악어. 이번에 말씀드릴 하수구의 악어 도시 전설은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서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 전설이에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밤거미는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죽이지 마라. 반대네. 밤거미는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어도 죽여 라는 말이 있잖아요. 낙거미는 죽이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서양권 문화에서는 엄청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이 이야기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이 하수구의 악어, 이 도시전설의 원류가 중세 동로마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로마 제국 시절부터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저기 저 콘스탄티노폴리스 하수구 밑에는 악어가 산다. 저 악어 사니까 저기 조심해. 저 하수구 밑에 악어 사니까 저기 소변 보지 마. 이런 식의 괴담이 돌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이 괴담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축된 것은 20세기부터라고 하는데요. 왜냐? 이때 당시 미국 1930년대 당시 미국에서 우리가 볼 땐 참 그렇지만 그때 당시 미국에서 어떤 게 유행을 했느냐? 악어 키우기가 유행을 했어요.
야, 너네 집에 뭐 키워? 우리 집 악어. 아, 진짜? 옆집에 철수도 악어 키우던데. 뭐 이랬다는 거예요. 말티즈 키우는 게 아니라 악어 키워. 고양이 키우는 게 아니라 악어 키워. 근데 이렇게 유행을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죠. 이때 당시에 악어를 이렇게 유행 따라 키우다가 에이 지겨워. 혹은 에이 아기 때는 귀여웠는데 커지니까 너무 무섭네? 해가지고 악어를 하수구에 버렸다. 그래서 하수구에 버려진 악어가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고 있다. 거기다 더해서 하수구에 살기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어 가죽이 하얗다라고 하는 전설이 플러스 알파로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실일까? 정말 미국 하수도에는 악어가 살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1935년 뉴욕 하수구 안에서 무려 2.1m짜리 악어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수구 악어 이야기가 널리 퍼지기도 했고, 같은 해 5월 한 공장의 하수구 아래에서 악어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그 보고가 나오자마자 쥐약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하수구 내에 파충류 청소에 힘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수구에서 악어가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5년 이때 당시의 사건이 사람들 입을 타고 돌면서 도시전설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저기 저 플로리다의 이야기인데, 자기 플로리다에 한 가족이 있잖아. 우리 악어 그때 많이 키웠었잖아. 근데 그 악어가 너무 커져가지고 어이구야 이거 못 키우겠다. 사료값이 장난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변기에 내려버렸는데, 변기로 내려간 악어가 몸집이 점점 불어가면서 음식물 찌꺼기 맛있게 먹고 하수구 악어가 되었다 라는 식으로 도시전설이 됐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팩트로 분석을 또 하면 사실 하수구에서는 악어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악어는 사실 자외선을 쬐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하수구에서는 말 그대로 자외선을 제대로 쬐 수가 없잖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비타민이 생성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한 하수구에 그 찌꺼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찌꺼기가 영양분이 있겠습니까? 먹이도 너무나 충분치 않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도 아예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독일의 히틀러시의 애완동물로 유명한 세턴이라고 하는 악어가 2년 동안 베를린 하수구에서 살아남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턴은 1943년 11월 베를린 동물원 폭격에 대부분의 악어들이 죽고 실종된 이후에 1946년 하수구에서 영국군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수구에서 건강이 크게 상한 것도 아닌 건지 악어의 평균 수명 50년을 훌쩍 넘어서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2020년까지 살았다고 해요. 불과 2년 전, 3년 전까지 살았네요. 다만 당시에 베를린은 전쟁 한복판이었고 당연히 하수구가 제대로 관리되었을 리도 없다는 점에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수구 악어 괴담은 거짓이었고요. 미국 가서 아무리 하수구 파도, 하수도 탐험을 해도 악어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혹여나 작가님, 저는 악어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요. 악어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미국 이번에 여행 가는데요. 하수도 탐험하면서 새끼 악어를 가져오려고요. 양줍이 아니라 악줍 하려고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즉시 포기하시고 합법적으로 작은 악어는 지금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작은 악어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수구의 악어였습니다. 시간이 남은 관계로 딱 하나만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꽤나 알려져 있는 도시전설이에요. 마우스 클릭 한번 잘못해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남자들 사이에서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2007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아놔 시밤 육군훈련소 5월 21일 날짜가 좋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신청이 가능한가? 입대가 이날 가능한가 싶어서 눌러봤다가 당장 내일 입대하라고 뜨네? 나 지읒됐는데 어떻게 미루는 법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이러한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밀리터리 내무반 갤러리에서 이러한 게시글이 올라와요. 이때 당시에는 화제가 되지 않았고 화제가 된 것은 2011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글은 사실일까요? (2011년 12월 7일) 대한민국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이때 당시 올라왔던 그 게시글은 거짓이라고 해명 글이 올라왔어요. 이때 당시 언론 보도의 내용은 뭐냐? 2007년도 5월 20일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당시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이 선택하거나 차고 선택 등의 문제점이 있어 08년 8월부터는 공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은 선택 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입영 희망월부터 3단계 재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07년 당시는 병역자원 부족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영일 2일 전까지 접수한 사실은 일부가 있을 수가 있으나 선택 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청하면 취소가 가능하였으며, 지금은 오늘 선택해서 내일 입영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 초기에는 발생이 가능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병무청의 해명과는 다르게 초기에는 가능했대요. 물론 해명과 다르진 않네요. 병무청의 해명은 07년, 08년 이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왜 초기에는 가능했냐? 그러니까 초기라고 하면 언제? 2003년경을 가리키는데요. 2003년에는 그 당시에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입영일자 변경이 불가능했고 해당 사항에 대한 안내 문구조차 없었대요. 이때 당시 본인 선택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에 따르면 실수는 아니지만 개인 사유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병무청에 문의를 했는데 날짜를 잘못 접수했습니다. 바꿔주세요 문의를 했지만 절대로 불가능했고, 신청 페이지에 관련된 안내 절차가 없음에 분개해서 인터넷 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올리니까 며칠 후에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미안합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을 하기로 했어요. 발음이 이러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입영 날짜 변경은 불가함을 알리는 전화가 왔고, 며칠 후에나 날짜 변경 불가 안내문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2020년에도 클릭을 잘못해서 입대하게 된 사례가 실제로 있는데요. 2020년 10월 7일 DC 인사이드의 모 갤러리에서 2020년 12월에 공석을 노리던 한 사람이 입대 날짜를 잘못 클릭하여서 2020년 12월 땡땡일이 아닌
2020년 10월 12일을 잘못 클릭을 해서 당장 5일 뒤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입영희망월 선택 메뉴를 거쳐서 입영일자 선택, 최종 접수 여부 재확인으로 그러니까 3단계 재확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시 재신청하거나 병무청에 전화로 문의할 경우 취소가 가능했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안 했겠죠. 그냥 2개월 빨리 갔다 생각하고 갔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러한 도지전설, 그러니까 클릭 한번 잘못해서 입대를 하게 되는 사태는 나올 수 없다. 앞서 말했듯 병무청은 공인인증 제도를 거치고 있고 입영희망월부터 3단계 재확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입증된 경우 다시 재신청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안심하고 신청하라. 안심하고 입대하라. 남성들이여 입대하라. 나는 이미 갔다 왔으니 얼른 갔다 오세요. 군대 가면 시간 빨리 갈 것 같죠? 엄청 느리게 갑니다. 군대에서의 1년은 현실 세계에서 4년이에요. 열심히 복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주는 남자였습니다.